그 엄마 모시고 살 거면 나랑은 끝내자. 남편 재우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지듯 올려놨다. 그 소리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잠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간병할 생각 없어. 그것도 장모님을, 병든 노인을 집에 들이겠다고? 미쳤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야. 지금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셔. 요양병원도 자리가 없고. 오빠는 외국에 있어. 내가 모시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문제 많지? 그런 걸 왜 내가 감당해야 돼? 그 말에 나는 숨을 삼키며 봉투를 바라봤다.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다. 재호는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다. 감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아이 셋을 함께 키우는 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다. 나는 육아와 살림 대부분을 맡았고 그가 말없이 고생하는 내 등을 토닥이는 순간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엄마 얘기만 나오면 딴 사람이 됐다. 장모란 단어만 들어도 표정이 굳고 묻지도 않았는데 병원비 걱정부터 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결혼한 이상 내 가족과 그의 거리가 다를 수 있음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엄마가 쓰러지셨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오열할 때 재우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 흔한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나는 혼자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뜨거운 라면 국물을 훅 들이켜며 버텼다. 엄마를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먼저 재훈에게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표정과 서류 봉투였다. 서랍에서 꺼낸 듯 구겨진 서류의 제목은 협의이혼 신청서였다. 그 속에 담긴 건 단지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균열이었고 내가 붙잡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식탁 너머로 마주 앉은 재우는 그 서류를 내밀면서도 눈을 피했다. 나는 물었다. 당신 진심이야? 엄마 한 번 모시는 게 그렇게까지 싫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내 인생까지 걸어가면서 장모까지 책임지고 싶진 않아.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던가? 아이들 키우며 웃고 울던 사람. 함께 장 보러 다니고 겨울엔 이불 속에서 발을 맞대며 잠들던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내 엄마를 향한 혐오가 그렇게 쉽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큰 잘못이야. 가정을 지키려면 선부터 그어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은 끝내 나를 주저앉게 했다. 나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말이 안 나왔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손끝으로 문서를 쓰다듬다 결국 나지막이 속삭였다. 알았어. 그럼 당신이 그은 선 내가 넘지 않게 갈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거실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뒤숭숭했다.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나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정말 이게 끝일까? 가족이라는 게 이토록 쉽게 부서지는 걸까? 재우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우린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의 집 안에서 각자 따로 숨을 쉬었다. 그 사람과 한때 손을 잡고 미래를 얘기하던 그 수많은 밤들이 떠오를수록 지금의 이 침묵이 더 차갑게 다가왔다. 엄마는 여전히 요양병원 대기 명단에 올라 있었고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했다. 누군가는 말했었다. 결혼하면 남편이 우선이지. 친정은 이제 내 가족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절대 순위로 나뉘는 존재가 아니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게 가족이라 믿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출입문 앞에서 재훈의 신발끈이 묶이길 기다렸다. 그가 문고리를 잡기 직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엄마 모시고 올 거야. 재훈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무표정, 익숙한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럼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어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찍을게. 근데 당신도 기억해. 당신이 버린 건 내 엄마만이 아니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뒤로 조용히 울리는 발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텅 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엄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말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손을 꼭 잡는 감각만으로도 그분의 마음이 전해졌다. 나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이제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 엄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눈물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앞에서는 단단한 딸이고 싶었으니까. 재우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어느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아이들 앞에선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방 안에 공기는 날이 갈수록 텁텁해졌고 가슴속엔 쌓인 먼지가 하나둘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오신 지 3주쯤 되었을 때 재우는 마지막으로 말없이 짐을 싸서 나갔다. 아무런 인사도 설명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힐끔 한번 쳐다본 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식은 찻잔만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다. 그날 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은수.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이름 석자. 나는 울컥하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였다. 엄마를 모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사 시간은 철저히 약 복용 시간에 맞췄고 밤엔 알람을 맞춰두고 두세 번은 일어나야 했다. 자다 깨는 일상이 반복되니 몸도 무거워지고 눈 밑엔 멍이 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막내는 엄마 손에 과자를 쥐어주곤 했고 둘째는 침대 옆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웠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을 모신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주간 간병인도 오래 붙잡아둘 수 없었고 내가 직접 병원도 다니고 재활센터도 다녔다. 하루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있었다. 기사님이 조용히 깨워주셨을 때 나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날은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 침대 곁에 앉아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재훈이 집을 나간 뒤 아이들 양육과 병원비, 생활비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낮엔 사무실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달려가 간병을 이어갔다.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터 같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다. 오늘까지만 참자.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매일 되풀이하며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거실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도 않고
그저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불 꺼진 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초췌하고 지쳐있고 무언가를 놓아버린 사람 같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재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잘 지내?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대답은 달라졌다. 그 질문을 지금 할 수 있어?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사이 서류 한 장으로 끝냈잖아. 그게 후회돼. 그럼 그냥 후회해. 나는 지금도 여기서 내 사람들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던 건 아니었다. 다만 한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나를 더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엄마는 미세하게 더 나아지셨다. 재활치료에 반응이 생긴 것이다. 왼손가락을 살짝 움직일 수 있었고 의미는 정확하지 않지만 소리도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나에겐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셋이 이불 속에 누웠다. 막내는 내 팔을 베고 자고 큰아이는 내 머리맡에 책을 쌓아뒀다. 그 평범한 하루의 끝이 어쩌면 내가 바라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엄마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나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나는 손을 꼭 잡고 잘했어요를 수십 번씩 되뇌었다. 엄마는 알아들으셨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작게 웃으시곤 했다. 그 미소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땐 정말 뼛속까지 느꼈다. 이웃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내가 퇴근이 늦는 날이면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기도 했고 옆집 사는 할머니는 김장김치 한 통을 슬쩍 문 앞에 두고 가셨다. 혼자 애들 보며 간병까지 하려면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나는 문틈 사이로 감사합니다를 속삭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보다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다. 시간이 흐르며 몸은 점점 더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대기하던 요양병원 침상이 하나 비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거실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엄마를 맡겨도 되는 걸까? 그게 정말 엄마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결정일까? 퇴근 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병원에서 자리가 났대요. 좀 더 전문적인 치료도 가능하대. 엄마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말은 못하시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 있고 싶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그게 죄책감으로 번졌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명단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엄마는 내가 끝까지 모실 거였다. 그게 내가 해야 할 몫이라 믿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조금씩 늘렸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고 둘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막내는 엄마 곁에서 자주 그림책을 읽어주었는데 엄마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되찾은 시간일지도 몰라. 재호는 그 이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궁금하지도 않았다. 한때의 동반자였지만
결국 그는 이 가족이라는 배에서 스스로 내려버린 사람이었다. 가끔 그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도착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모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젠 그 이름조차 내 일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입을 조금 벌리며 소리를 내셨다. 또렷한 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고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엎드린 채 소리 없이 울었고 엄마는 내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다. 그날의 온도, 엄마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내 심장 깊이 남아있다. 엄마의 입에서 고맙다는 단어가 흘러나온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느끼며 살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손끝 움직임 하나에도 이제는 숨을 죽이고 귀 기울이게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조금씩 늘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내 모든 고단함을 무력하게 만들 만큼 따뜻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엄마 방 불이 켜져 있는 걸 제일 먼저 확인했다.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오늘도 엄마가 살아 계신다는 게 실감났고 그게 내 하루의 위안이자 감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재훈이었다. 처음엔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그제야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서류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말이 없었다. 생각도 하기 전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 웃음은 곧 한숨으로 바뀌었다. 그건 내가 말할 자격 있는 얘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후회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다 버티면서 살아왔어. 엄마 병간호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도망친 적 없어. 그게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몰랐잖아. 그때는 너는 내가 힘들까봐 먼저 도망쳤잖아. 전화기 너머로 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부터 정리하고 얘기해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서 사는 사람 아니야. 그 후 재훈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그 평온함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내 일상엔 혼란보단 묵직한 책임감과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둘째가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 언제 완전히 나아져?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근데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게 중요하단다.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는 조용히 엄마 옆으로 와서 기대 앉았다. 그 작은 체온이 전해졌을 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신했다. 밤이 되면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일기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아이들 이야기도 해드리고 가끔은 조용히 노래를 불러드렸다. 엄마는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도 손끝으로 내 손을 꼭 쥐곤 하셨다. 그게 나는 여기에 있다는 대답 같았다. 어느 날 간병 일지를 정리하던 중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가 병에 걸리기 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사진들. 그 안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고 엄마도 아이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문득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갔는지 실감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걸 우리 곁에 남겨줬는지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앨범을 넘기며 말했다. 이 사진 속 외할머니 기억나? 막내가 말했다. 응, 근데 지금이 더 좋아. 지금은 우리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다. 그래,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아프지만 함께 있는 지금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 달라졌다.
누구의 아내나 딸로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삶. 그게 비록 녹록하진 않아도 내 안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평온이 생겼다. 엄마와 보내는 시간은 어느새 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었다. 침대 옆에 앉아 손톱을 다듬어드리고 마른 입술에 립밤을 발라드릴 때면 엄마는 늘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순간마다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재혼과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는 별다른 이해 없이 도장을 찍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냐고.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집에 돌아오던 날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다 잠시 멈춰섰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였고 그 속에서 나는 문득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에 놀랐다. 내 마음은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거리엔 사람들이 웃고 걸어가고 꽃도 피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준비해둔 편지를 받았다. 색종이에 삐뚤빼뚤하게 적은 글씨. 엄마, 힘내세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나는 그 종이를 베개 밑에 넣고 한참을 울었다. 무너진 가정, 잃어버린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줄에 비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다음 날은 엄마의 재활치료 날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고 엄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셨다. 나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엄마의 두 다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몇 발자국을 떼는 순간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할머니 최고를 외쳤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감췄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였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기적이 이토록 눈부실 줄은 몰랐다. 병원 복도 끝에서 돌아가는 길.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또렷하진 않지만 천천히 말했다. 은수야, 너 고생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같이 한 거야. 이겨낸 거야,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가며 웃었고 나는 엄마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다. 그 길이 어찌나 평화롭고 고요했던지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득 엄마가 물었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누구 생각했어? 나는 대답 대신 그분 손등을 살며시 감쌌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그날 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전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밤을 마주할 여력도 없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하루가 감사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기까지 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이 노래하고 풍선 들고 뛰어다니는 소리에 온 동네가 살아있는 듯했다. 나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한 손엔 바람개비 하나를 들고 다른 손으론 엄마 손을 꼭 쥐었다. 축제장 입구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훨씬 좋아지신 것 같네요. 엄마는 미약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어찌나 뿌듯하던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왔고 막내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엄마 입에 넣어드렸다. 엄마는 그걸 천천히 녹이며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단맛,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엄마에게 작은 축복처럼 닿았을 거라 믿었다. 행사장에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이 있었다.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엄마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셨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 노래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야. 기억나? 엄마는 느릿하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축제장을 나오는 길. 한 아이가 엄마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외할머니 같다. 우리 외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말을 들은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외할머니는 아직 여기 계셔. 그 말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그저 엄마 손을 더 꼭 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지친 듯 눈을 감고 계셨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말에 엄마는 살짝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대답이자 위로였다. 며칠 후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재훈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정 오빠였다. 그는 문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해낸 거 들었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너무 늦었지? 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오빠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나 왔어요. 늦었지만 나도 곁에 있을게요. 엄마는 눈을 뜨고 오빠를 바라보셨다.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오빠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안에 맺혀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찼다. 그날 밤 오빠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엄마, 큰애 삼촌이 여기서 자? 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웃음으로 답했다. 집 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야 가족 같다.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줬다. 엄마의 이제야 가족 같다는 말은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 말은 다정함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버거웠는지를 조용히 고백한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더 조심스럽게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다. 더 자주 눈을 맞추고, 더 자주 손을 잡고, 더 자주 사랑해요라고 말하려 했다. 오빠는 매주 집에 들러 엄마를 보고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고, 아이들도 금세 정을 붙였다. 큰아이는 외삼촌이랑 캐치볼 하니까 재밌다며 웃었고, 막내는 그림을 그려 선물하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즈음 엄마의 건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여전히 불편하긴 했지만 식사도 조금씩 스스로 하시려 하고 짧은 단어라도 의사 표현을 하시려 애쓰셨다. 나는 그런 엄마의 의지를 믿었고 엄마도 내 마음을 아셨는지 날 볼 때마다 눈가에 미소가 머물렀다. 하루는 엄마와 함께 창밖을 보며 햇살을 맞고 있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수야,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아직 건강했던 시절의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나를 부르던 모습. 부엌 가득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고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엄마, 된장국도 끓여줘 하며 뛰어들어갔다. 엄마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나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 눈물이 흘렀다. 꿈속의 엄마가 그립기도 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엄마가 참으로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엄마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고단함보다 평온함이
조금 더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 뒤 오빠가 집 앞에 나무 평상을 놓아줬다. 엄마가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도록 작은 텃밭 옆에 설치한 평상이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엄마를 그 위에 앉혀 아이들과 함께 감자를 까기도 하고 땅콩을 까기도 했다. 엄마는 아이들이 투닥거리는 걸 보며 소리 없이 웃으셨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매번 가슴에 새겼다. 동네 사람들이 오가며 이제 완전 회복되신 것 같아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멀었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웃의 관심과 온정, 그 모든 게 엄마를 살리고 나를 지탱해준 힘이 되었다. 그날 밤 평상에 앉아 엄마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엄마.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와 나,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보내는 날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졌다.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잘 버텨보자가 아니라 오늘도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작은 차이가 삶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은 막내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기가 꼭 붙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괜히 울컥해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건 여기 걸어둘게. 나는 벽에 그림을 붙이며 말했다. 그날 밤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엄마였다. 그림을 보는 내내 엄마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엄마의 조용한 호흡이 함께하는 이 집이 나는 점점 더 소중해졌다. 비록 전처럼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는 건 어려웠지만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를 함께 듣고 아이들이 만든 쿠키를 먹으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문득문득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 했던 시간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서지고 있었는지도 이제야 겨우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왜 안 와?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곤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뭔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근데 괜찮아. 우린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큰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난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아이의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를 위한 재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며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나는 바로 신청했다. 엄마와 함께 간 첫날. 엄마는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곧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작은 활동에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엄마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매주 나가요, 엄마.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건강에 더 좋아요. 그날 이후 엄마는 매주 복지관을 다니셨고 점점 표정이 더 부드러워졌다. 그 변화 하나하나가 내게는 선물 같았다.
비록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더 안정되어 갔다. 나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조용히 웃었다. 그런 시간이 무너졌던 우리 가족에게 다시 피어난 작은 기적 같았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엄마는 새로 산 체크무늬 목도리를 자주 두르셨다. 아이들이 손수 고른 선물이라며 생일날 건넨 그 목도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엄마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포근해졌다. 어느 날 오빠가 불쑥 찾아와 엄마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오빠는 호두를 까서 엄마 손에 하나씩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야 철든 것 같아요. 엄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늦은 철도 꼭 필요해. 그 말에 오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둘의 모습을 지켜보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그날 밤 오빠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은수야, 너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당했더라. 나는 도망치기 바빴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원망하고 싶지도 탓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그가 다시 가족의 자리로 돌아와 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다. 엄마의 웃음도 더 길어졌고 아이들도 전보다 더 자주 안아드렸다. 어느 날은 막내가 엄마 무릎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그동안 사진 한 장 찍을 여유 없이 살아왔기에 이번엔 꼭 남기고 싶었다. 엄마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아이들은 단체로 옷을 맞춰 입었다. 오빠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의 따뜻함이 평생을 간직할 온기가 되어 남았다. 며칠 뒤 인화된 사진을 앨범에 넣다가 나는 문득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아직 엄마가 건강하시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던 한 장. 나는 그것과 이번 가족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았다. 흘러간 시간과 되찾은 시간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무섭지 않아.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엄마가 병에 걸린 후 가장 두려워했던 건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웃음과 손길이 남아있으니 엄마는 더는 외롭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평상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엄마가 계신 방 쪽을 바라봤다. 불이 꺼진 방 안. 잠든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그날 이후 매일이 선물 같았다. 엄마가 눈을 뜨고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웃으며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일상.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이 내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아침이면 엄마의 약을 챙기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도우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다. 예전에는 늘 시간에 쫓기고 숨을 삼키듯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그 숨을 고르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정원에 나가 한참이나 꽃을 바라보고 계셨다. 가까이 다가가자 엄마는 꽃잎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꽃이지? 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어릴 적 학교 앞에서 사온 한 송이의 꽃. 그걸 들고 엄마에게 뛰어가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맞아요. 엄마가 그때 그 꽃 이름 몰라서 도서관까지 가서 찾아봤잖아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셨다. 그 웃음 속엔 기억과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 짧은 대화가 내겐 너무도 큰 위로였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나는 여전히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엄마를 지켜보며 살았다. 큰아이는 외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라고 말했고, 막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잠드는 게 일상이 되었다. 엄마의 존재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자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엄마가 평소보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셨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지내게 하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더 오래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가벼운 간식을 나눴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도 그렇게 조용히 밤이 깊어갔다. 엄마는 평소처럼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손을 쥐고 한참을 그 따뜻함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건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기억해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주는지를. 그날 새벽 나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엄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셨다. 숨결은 느리고 고요했다. 나는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손이었다. 잘 주무셨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엄마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다. 눈동자에 잠깐 맺힌 빛이 나를 알아본 듯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 나는 그 미소 하나만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좋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나는 엄마와 정원으로 나갔다. 평상 위에 작은 방석을 깔고 엄마를 조심스레 앉혀드렸다. 햇살은 포근했고 엄마는 눈을 감은 채 바람을 느끼고 계셨다. 나는 그런 엄마 옆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담요를 덮어드리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이 좋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그날의 햇살, 바람, 공기, 그리고 엄마의 조용한 숨결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돌아와 엄마에게 안겼다. 막내는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고 큰아이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다. 외할머니, 나 또 상 받았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느린 동작 안에 한없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엄마는 피곤한 듯 일찍 누우셨다. 나는 방 안부를 낮추고 천천히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어느새 조금 차가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그 손을 감싸 안고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라고 속삭였다. 엄마는 잠결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줬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졌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고 창틀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엄마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았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그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며느리로서의 차별,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자신을 깎아내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그녀는 결국 한 사람의 딸로, 한 사람의 엄마로, 그리고 한 가정의 중심으로 조용하고도 묵직하게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가족과 등을 돌렸던 오빠마저 다시 돌아오게 만든 힘은 다름 아닌 그녀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손길이 결국 모두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니며 함께 산다고 해서 마음이 닿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이의 아픔에 가만히 손을 얹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지켜낸 가족의 온기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